네, 오늘은 선물을 이용한 해치 거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해치 거래는 원래 굉장히 단순한 그런 거래지만 선물 거래를 할 때는 선도 거래 말고요. 선물 거래를 할 때는 그 해치 거래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계약을 해서 이행을 만기 때 선도 계약이에요. 선도에서 만기 때 계약을 이행했다. 그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이게 선도 가격이죠. 선도 가격대로 이렇게 이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선물 거래로 하게 되면 현물 거래하고 선물 거래하고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 가장 해치 거래 장애가 되는 거는 물론 이제 해치 대상하고 해치 도구인 그 선물의 기초 자산이 서로 틀리다는 것, 그것도 있지만 선물의 만기와 해치의 만기가 서로 틀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치 종료 시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현물을 거래하는 시점이요. 그건 이제 해치 만기라고. 해치 만기하고 선물 만기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틀리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선물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기가 그렇게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만기에서 하나를 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선물을 중도 청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도 청산을 할 때는 현금 정산이 이루어지던 계약 조건이 딜리버리 즉 현물 인수도 조건이다 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중도 청산을 하게 되면 현금 정산을 받기 때문에 해치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현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현물이. 그래서 선물 거래에서 중도 청산을 받고 다시 또 현물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중 거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선도 거래하고 똑같은 효과가 해치 만기하고 선물 만기가 같다면 똑같은 효과가 나지만 자 일반적으로 그것이 이제 틀리다고 가정하면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에서는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를 동시에 해야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해치 만기다. 그리고 이때가 선물 만기다. 그래서 이때 선물의 가격이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1000. 그 다음에 현물의 가격이 1100원이다. 이렇게 합시다. 1100원이요. 자, 그러면 먼저 선물 거래에서는 2,000원이요. 2,100원이요. 자, 이 A는 지금 매수 쪽이고요. B는 지금 매도 쪽이고요. 자, 이 기초자산을 1,000원에 매수하는 거죠. 이때 선물 가격이 2,000원이라면 현금 정산을 하게 되면 A가 B한테 2,000원 반대 매매 1,000원짜리 2,000원에 파는 거니까요. 그래서 1,000원 가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시장에서 A는 2,100원이니까
2,100원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받아서 2,100원에 매수를 했으니까 1,000원 받아서 2,100원에 매수를 했으니까 순수하게 이 A는 2,100 마이너스 1,000 1,100원에 그렇게 구매한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 이거를 다시 자, 선물의 변동폭과 현물의 변동폭과 선물의 변동폭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지금 델타 S가 지금 델타 F는 먼저 구하기 쉬운 델타 F는 1,000원짜리가 F채로 2,000원이 됐죠. 그래서 플러스 1,000. 자, 그 다음에 현물은 얼마가 올랐는지 지금 안 나와 있죠? 네, 이때 2,100원이라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가정을 이때 현물은 없지만 그러니까 배추 같은 게 작년 배추 가격이 1,000원이었다. 그렇게 가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때 이것도 1,000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델타 S는 1,100원 상승한 거죠. 자, 해지거래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즉 현물과 선물을 서로 분리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어차피 분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현금정산 실물이 필요한 상황. 해지거래는 반드시 실물 거래를 동반을 해야 되니까 그게 목적이니까요. 투기 거래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만, 자 그러면 이 기초자산의 상승분 지금 이거를 손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비싸게 샀다. 그래서 현물에서 손실이다. 그러면 이 손실의 폭을 어디서 만회했냐면 선물의 이익에서 만회를 만회를 한 겁니다. 즉 1,100원 손실을 1,000원 부분적으로 거의 대부분 상쇄를 했죠. 그래서 1,100 마이너스 1,000 하면 100.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작년 값에 비해서 100원 더 지출을 한 셈이죠. 즉 1,100원. 이렇게 하나 결국 마찬가지죠. 1,100원. 마찬가지. 그렇죠? 네. 또 다르게 보면 이때 2,100. 그러니까 ST죠, ST. 2,100. 그러니까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야. ST는 ST 실제 지불 가격은 ST에서 여기에 지금 2,100원이죠, 현재. 2,100원을 다 지불한 게 아니고 그래서 선물의 이익에서 세이브가 되죠. 선물 거래 이익. 지금 매수 거래를 했으니까 이렇게 상승분만큼 이익을 보는 거니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델타 F죠, 델타 F. 상승분만큼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상승분만큼 이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상승분이 1,000. 그래서 2,100 마이너스 1,000 해서 1,100. 지금 아까 이렇게 썼던 거하고 지금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문자로 다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물 시장에서의
지불되는 실제 선물 시장에서 현물 시장에서 지불되는 가격에서 얼마만큼 빼줄 수 있느냐. 지금 이제 뭐 오른 경우를 가정하기 때문에 좀 잘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떨어진 경우면 뭐 정반대가 돼요. 실제 지불하는 가격은 현물 시장에서 지불한 가격에다가 더 플러스 더 더해지게 되죠. 만약 반대로 갔다면 선물 거래에서 그러니까 손해가 났다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선물 거래에서 좀 이익이 나게 가장 이제 해지의 목적을 달성한, 그러니까 해지의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니라 해지의 장점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선물의 이익이 실제 지불한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염려돼서 이 사람은 선물 매수 거래를 한 거죠. 선물 매수 거래를 가격 상승이 염려돼서. 그래서 가격 상승이 염려되면 선물에 무슨 포지션을 취하면 된다?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익이 나는 포지션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즉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익이 나게 되죠. 가격이 상승이 염려가 된다는 것은 가격이 실제로 상승했을 경우에 그걸 손실로 본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가격에 살 수 있는데 살 수가 없어서 장래에 이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격이 현재보다 더 올랐다. 그럼 그걸 손실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상승했을 때 이익이 나는 선물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은 그것이 대부분 상쇄를 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손실폭을. 이렇게요. 현물과 선물을 분리해서 봐야만 한다. 이렇게 선도거래는 분리를 해서 봐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아주 아이디어가 그냥 심플하죠. 그러니까 이런 파생 상품을 모르는 사람도 이게 선도거래라는 걸 모르고도 이렇게 하게 되죠. 아주 단순한 계약이잖아요. 근데 이거 분리하게 되면 이렇게 좀 단순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해지 대상이라고 하는 것과 이 해지 도구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선물이 훌륭한 해지 도구가 될 수 있는 이유. 선물이 훌륭한 해지 도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즉, 해지 대상, 해지 도구가 있으면 해지 대상에서의 변동폭을 해지 도구 변동폭을 그러니까 이 변동을 없애자고 하는 거니까 변동을 없게 만들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으로 락인을 하자 이거예요. 현재 수준은 S0라 그러면 그래서 0하고 T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이제 거래를 할 텐데 어째서 이제 실물 거래가 이루어질 텐데 이 시점에 가격으로 락인을 하자. 원래는 아까 같은 그런 배추 같은 그런 농산물 같은 경우에 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이 해지 대상의 가격이 상승할 걸로 염려가 된다. 이때 거래를 해야 되는데 미래에 상승할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 비해서. 그러면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럼 뭐 지금 사면 되죠. 지금 사면 돼요. 지금 돈이 있으면 지금 사서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필요해서 이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거래를 안 하고 이때 거래를 하겠다는 건데 좀 더 생각을 바꿔서 그러면 이때 거래해서 사서 갖고 보관하고서 이때 거래를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산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미리 샀으니까 또 거래를 할 필요는 없고 사서 그냥
이때 쓸 때까지 뭐 식품을 어디다 창고에 보관하는 것처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처럼 그냥 보관해서 갖고 있다가 이때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실제 선물은 그 방법하고 동일해야만 해요. 방법이, 선물은. 하지만 좀 전에 배추 같은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죠. 갖고서 보관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신선식품 같은 경우 같은 것들은. 돈육 선물 같은 경우도 돼지고기.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들을 갖고 이때 거래를 파는 사람이 이때 팔기 위해서 미리 사갖고 갖고 있다가 이때 팔자. 그럼 보관상의 문제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 같은 그런 1차 상품 같은 게 보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금융 자산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달러가 필요하다. 이때 달러가 필요하다. 그럼 뭐 달러 미리 사두면 돼요. 뭐하러 그냥 마음 졸이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갈까봐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번거롭게 선물 해지 거래를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두 가지가 동등하기 때문에 과연 동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동등한가? 둘 간의 어떤 차이는 없는 것인가? 직관적으로는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이 수준의 락인을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델타 F로 상쇄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을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해지 대상과 해지 도구로 분리해서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해칭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제로 시점이고요. 그럼 제로 시점의 가격에 비해서, 제로 시점의 가격, 여기가 이제 S0라고 보는 거예요. 이만큼이 지금 델타 S죠? 그러면 이거를 델타 F로 진짜 상쇄시켜 버렸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 상승폭이 이거에 의해서 상쇄된다는 거고, 이렇게 하락했다 그러면 이거의 하락폭이 이걸로 서로 상쇄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올랐을 때 이렇게 상쇄가 되고, 내렸을 때 상쇄가 되게 하려면 해지 대상을 해지하려는 해지 도구의 조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려면 조건이 거기 나온 대로, 첫 번째 조건은 해지 대상과 매우 유사하게 움직여야만 한다. 그 다음에 서로 반대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 반대 포지션. 롱숏 전략이라. 이게 롱이면 숏이고 이게 숏이면 롱. 이렇게 롱숏으로 서로 엇갈리게 반대로 포지션을 잡아놔야 당연하게 됐죠. 같은 방향의 포지션을 잡아놓으면 말이 안 되죠. 서로 반대로 돼야 상쇄가 될 테니까. 그럼 해칭 포지션을 잡는데, 선물 코스트가 상당히 작아야 된다. 실제로 선물은 포지션을 잡는데 사실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돈은 선물이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증거금은 자기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돈을 그다 담보로 맡기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담보로 맡기는 거에 불과한 거야. 그 담보물의 소유권은 담보 금액의 소유권은 투자자한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일을 정산 당할 때는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 손실이 난다 그러면 그건 이제 거기서 공제 나가면서 그 공제된 만큼은 이제 자기 게 아닌 셈이 되는 거지. 증거금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은 투자자의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거래한 매수든 매도든 그 계약 당사자의 돈이지 투자한 게 아니에요. 선물 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칭 코스트는
이론적으로는 제로고 사실상 그래도 투자 금액은 아니지만 내 돈이 거기에 묶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비용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전액 비용으로. 사실 정확하게 하면 기회비용, 뭐 이자 비용만 기회비용으로 따지는데 사실 또 선물 계좌, 증권 계좌에서는 또 이자도 나와요. 물론 이제 예금 이자 같이 그 정도 이자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뭐 기회비용 쪽으로 뭐 그 정도는 발생할 수 있지만 전액 비용은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돈이 묶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비용은 아니다. 그래서 해칭 코스트가 굉장히 작다는 거를 선물 거래는 쉽게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매도 해지를 한 경우를 교재 72페이지 예제 1 갖고 봤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우연히 델타 S가 델타 F가 된 그런 경우를 봤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사전에 이거를 개런티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전에. 선물하고 현물이 서로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은 있는 건데 반드시 그렇진 않죠. 어차피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개런티 해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유사하게 되는 건 맞다. 자, 여기서도 보면 여기는 인위적으로 현물의 하락폭이 선물의 하락폭하고 똑같게 만들어 놨어요. 실질은 그렇지는 않은데 엇비슷하기만 하지. 델타 S하고 델타 F가 똑같아져 버렸죠. 그러니까 델타 S가 델타 F로, 델타 F는 이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똑같지만 반대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두 포지션의 손익을 더하게 되면 제로가 돼버리는 거죠. 그 제로라는 얘기는 뭐예요? 델타 S를 델타 F로 상쇄를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거래한 가격은 뭐가 된다? 결국은 델타 S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0에 거래한 셈이 되게 된다 하는 거죠. 즉,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거요. 1285원이라는, 현물의 지불한 가격이죠. 지불한 게 아니라 매도니까 판 거죠. 1285원에 수입이 들어왔어요. 85원에 수입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선물에서는 어떻게 해요? 매도 거래를 했죠. 선물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매도 거래에서는 이익이 났죠. 20원 이익이 났단 말이에요. 이만큼. 그래서 이 당시에 현물 가격에다가 플러스 20원 이익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1305원을 받은 셈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그렇죠? 현물 거래의 가격에 이게 선물 거래의 손익이 더해지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델타 S가 델타 F하고 같게 되면 실제 거래한 가격은 당연히 S0가 나와야 되겠죠. 델타 S를 델타 F로 완전히 상쇄시켰기 때문에 이때 현물 가격에 매도한 셈이 되게 된다. 이거를 변동폭을 이걸로 상쇄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 가격으로 되돌아온 거죠, 지금. 이 경우도 이 변동폭을 이걸로 상쇄시켰기 때문에 다시 요 가격으로 돌아온 거나 이걸로 거래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요 가격에서 어떻게 해요? 5를 델타에서 상쇄시켜줬으니까 이거를 백한 거죠? 백시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백시킨 거. 요 가격에서 ST에서 요 가격으로 요 백시킨 거죠? 이렇게 위에 있던 밑에 있던 가격을 다시 수준으로 백시킨단 말이야. 올라가면 내려오게 만들고 내려오면 올라가게 만들고 원래 수준으로 백시킨다. 그런 겁니다. 자.
다음에 매입 했지. 교재 73페이지 예제 2번. 이 경우 다 지금 서로 아까 상황과 반대인 수입 기업이 되죠. 수입 기업은 이제 달러를 미래 시점에 사야 되죠.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도 지금 델타 S하고 델타 F를 일부러 같게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를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같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고. 자, 그래서 이때 지불한 가격을 이제 따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1285원. 이때 지불한 가격이 앞에 지불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지금 붙여준 거예요. 페이오프 마이너스 1285원. 지출 돼야만 하고 현물 거래에서 그 다음에 선물 거래에서 손익이 나겠죠. 근데 선물 거래에서 델타 F 마이너스 20원. 선물 가격이 떨어졌죠. 수익 기업은 달러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보다 올라가는 게 염려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상쇄시키려면 이걸 손실로 보는 거죠. 이걸 손실로 보려면 이게 손실로 보려면 선물을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 되죠. 상승했을 때 이익이 나도록. 상승하는 게 지금 손실이기 때문에 상승할 때 이익이 나는 거. 그러니까 선물은 매수 포지션을 잡아놓으면 되죠. 그래서 똑같은 폭으로 상승했다. 현물과 선물이 똑같은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원위치 시켜주는 역할을 상쇄시켜서 원위치 델타 S를 없던 걸로. 그래서 이때 이 시점에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준의 가격, 즉 이때 가격으로 거래한 셈이 되게 된다. 근데 이때는 지금 손실이 났죠? 손실이? 예. 이게 지금 상승했죠? 상승했어요. 아니야. 수입 대금. 하락했죠. 하락해서 이익이 났어요. 이익. 하락해서 오히려 유리하게 됐죠. 하락해서 이익이 났어요. 그러면 선물 매수 포지션을 잡았으면 하락했으면 손실이죠. 예. 이익이 났는데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원위치로 간 거죠. 이익이 났는데 손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상승한 게 손실이고 하락한 게 이익이에요. 반대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선물을 매수 포지션을 잡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확대가 돼 버렸어요. 확대가 하락했죠. 델타 S에서 맞아. 예. 저도 같이 헷갈렸죠. 그래서 이익이 났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손실 난 것처럼 보여가지고. 예. 델타 S에서 이익이 났고, 근데 델타 F가 손실이 났죠.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이제 백하게 만들어준 거죠. 예. 이익이 난 상황을 이쪽에서 손실나게 만들어서 다시 백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다시 이 수준으로 되돌려 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20원 손실이 나서 마이너스 1285원 추가적으로 다시 또 마이너스 20원. 그래서 다시 원래 수준 1305원. 이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시스 리스크.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과연 그러니까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달성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도록 개런티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개런티를 해줄 수 있겠어요? 그때 시장 가봐야 아는 거지. 어때요? 델타 S, 델타 F. 시장 가봐야 하는 거지. 델타 S하고 F가 완전히 똑같이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게 S고 이게 F라면 그러면 이렇게 돼요.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건 제가 일부러 F를 위에다 해놨죠. 자, 이 폭이 똑같으면
요 폭이 똑같으면 이렇게 될까요? 그런가요? 뭔가 폭이 이렇게 크게 변동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폭이 이렇게 똑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때 그러면 이때를 원 시점이라고 이쪽을 투 시점이라고 하는 시간. 이때 현물을 S1, 선물을 F1. 이때 현물을 S2, 선물을 F2다. 자, 그러면 델타 S가 S2-S1이죠. 델타 S. 그럼 델타 F는 F2-F1이죠.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F1하고 S1 서로 차이로 폭, 제가 이게 폭이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똑같이 유지가 된다면 이게 나온다. 이게 정확하게 상쇄가 된다.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이게 똑같다. B2는 F2-S2. 이렇게. 이 폭을 B1, B2. 자, 그러면 B1하고 B2하고 서로 같다. 이렇게요. F1-S1이 F2-S2다. 이렇게 하면 S2를 이쪽으로 내보내고요. S2-S1은 S2-S1, 그죠? S2-S1이고 이쪽으로 F2-F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델타 S의 폭과 델타 F의 폭이 서로 같다. 즉, 두 개를 반대 포지션으로 잡으면 상쇄된다는 그런 정확히 상쇄되는 그런 경우라는 얘기는 이 폭이 똑같은 경우다. 이 시점과 이 시점의 폭이 똑같은 경우다.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해칭을 결국 이제 이렇게 가능한 한 이렇게 만들려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거하고 서로 같게 만드는, 가능한 한 저게 같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 B를 베이시스다. 그렇게 얘기해요. 베이시스. 지금 이 베이시스의 값이 상수가 아니에요. 베이시스의 값이 상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칭이라고 하는 거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마켓 리스크다. 그렇게 시장 위험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해당 기초자산은 마켓이잖아요. 실제로 현물이 오가는 그런 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 위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시장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즉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해지를 하는데, 선물을 이용해서 해지를 하는데, 그게 완전히 제거가 안 되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뭐가 남아있느냐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거를 베이시스 리스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폭만 똑같으면은 이게 이렇게 돼서 완전히 상쇄된다. 상쇄가 돼서 이것만 개런티만 해줄 수가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게 개런티가 안 되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생긴다 이거죠. 이 폭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러니까 이
이것마저 이제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T도 확률 변수죠. ST도 확률 변수고요. 두 개의 확률 변수의 차이인 것도 당연히 확률 변수. 당연히 확률 변수. 이게 만약에 똑같이 움직이는 어떤 거다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가 아니고 이제 상수가 되겠죠. 똑같이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일정한 폭을 갖고 똑같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똑같지가 않다는 거는 우리가 쉽게 지금도 머릿속에 똑같을 수 없나? 뭐 이렇게 간격이 서로 일정할 수 없나? 이렇게 뭐 학생들은 항상 그러니까 실제 경험 없이 그냥 책으로만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자 경험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고 우리가 만약에 햇지만기하고 선물만기하고 일치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때 현물 거래를 하겠죠? S2, 2라는 시점에 이쪽이 1이고 2라는 시점에 현물 거래를 하겠죠? 그러면 이때도 선물 거래를 하겠죠? 선물 거래를 F2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당연히 이제 만기 청산이 되겠죠. 델타 S하고 델타 F로 보는 거하고 지금 여기서 차액 베이시스라는 B 값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봐보세요. 이거를 여기서 나오는 거를 B1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나오는 걸 B2라고 그러면 두 개의 차이. B2는 얼마예요? 이렇게 되면 0이죠, 0. 그때는 햇집만기하고 선물만기하고 일치한다 그러면 현물의 가격하고 선물을 만기 때는 더 이상 선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물의 가격은 당연히 현물의 가격이 돼야 되겠죠. B2가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만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요게 이렇게 쓱 좁혀져요. 처음에는 일정한 간격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슬슬슬슬 이게 같아져야만 하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물과 선물에 별로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제. 뭐 당장 내일 만기다. 당장 뭐 1시간 후에 만기다. 그게 선물 거래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해지 거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몇 시간 못 기다리냐. 바로 하루 못 기다리냐. 그러니까 이제 투기 거래자들은 열심히 하는데 해지 거래자 입장에서. 자, 그래서 결국 이게 점점 이제 좁혀진다는 얘기죠. 간격이. 그렇기도 하고 현물은 현물 시장대로 또 따로 존재하고 선물은 선물 시장대로 또 따로 존재하고 현물과 선물 거래하는 사람이 물론 양쪽 시장에 걸쳐서 그 두 시장 상황을 보면서 또 뭔가 돈을 벌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차익 거래라는 그런 사람들의 활동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시장을 다 양다리 걸쳐져 있는 거래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양쪽 시장에 많기 때문에 두 시장은 따로따로 움직여요. 따로따로. 그래서 이 값이 상수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상수일 이유가. 그러니까 뭐 통계학에서 시계열 분석 같은 거 배우신 분 있다면 뭐 코인티그레이트 돼 있는 정도는 강하지만 완벽한 코인티그레이션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공통 요인이 있긴 있지만 완벽하게 공통 요인을 갖고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수가 아니다. 역시 확률 변수다. 그래서 이 마켓 리스크를 제거하려다가 무슨 리스크에 마주치게 된다? 베이시스 리스크라는 새로운 리스크에 마주치게 된다. 하지만 즉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임퍼펙트 해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죠? 베이시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베이시스 리스크라는 건데 임퍼펙트 해지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야.
이게 이렇다면 여기서는 베이시스 리스크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여기서는 불확실성이 전혀 없죠. 원래 아까 이런 경우에 불확실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선물 거래하고 선도 거래가 똑같은 상황이죠. 이런 경우. 두 개를 분리해서 하는 거와 선도 거래처럼 동시에 생각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다. 여기서는 불확실성이 전혀 없잖아. 이게 0이죠, 0. 0이라는 거는 미리 이 시점에서 알 수 있는 값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는 값이고, 이것도 아는 값. 이거 다 아는 값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아는 값. 전혀 불확실성이 없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베이시스 리스크가 없는 이런 거예요. 베이시스 리스크가 없다. 그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B2가 0인 경우요. B2가 0인 경우를 우리가 퍼펙트 엣지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B2가 0인 경우를 퍼펙트 엣지, 혹은 제로 베이시스 엣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외에는 해치가 퍼펙트 해치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이시스 리스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면 안 돼요. 델타 S하고 델타 F하고 같은 거를 우리가 퍼펙트 해치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안 됩니다. 퍼펙트 해치라는 건 베이시스 리스크가 없다 하는 거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베이시스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베이시스라는 변수에 불확실성이 없다는 얘기지. 선물의 목적은 이렇게 하지만 델타 S를 델타 F로 완전히 상쇄를 한다.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상황이 퍼펙트하다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혼동을 하고 이런 경우를 퍼펙트 엣지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리스크의 정의가 뭐라는 거를 안다면 이런 거를 리스크가 없다고, 이게 리스크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거는 퍼펙트하게 상쇄시켜 버렸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리스크를 없앤다고 하는 건, 리스크는 없애는 거는 결과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전적으로 리스크를 없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전적으로 리스크를 없애는 수 있는 방법은 이 경우 이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이 경우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틀리는 경우. 그래서 현물하고 선물하고 따로 분리를 해서, 왜? 선물을 중간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이시스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BT가 확대되는 거를 뭐 강세 베이시스다, BT가 축소되는 걸 약세 베이시스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BT 자체가 새로운 또 타임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새로운 타임 시리즈가 나오죠. FT라고 하는 현물 타임 시리즈. 그래서 이게 이제 스페큘레이션의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FT라는 타임 시리즈, 그게 또 새로운 스페큘레이션의 대상이 되고, 이거에 대한 차이. 이것도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타임 시리즈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 스페큘레이션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이 베이시스라고 하는 이 BT 값을 대상으로 해서 또 스페큘레이션을 하는 그 스페큘레이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타임 시리즈가 확률적으로 생성이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스페큘레이터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스페큘레이션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확대되느냐 축소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달리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스페큘레이션 전략은 우리가 지금 해칭을 하기 때문에 알아보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베이시스를 이용한 스페큘레이션 전략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베이시스의 정의가 무엇이고, 이 베이시스가 이 해칭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즉, 마켓 리스크를 제거하려다가 베이시스 리스크에 마주친다고 하는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이시스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베이시스 리스크의 근본 원인은 이거고요. 해치 만기하고 선물 만기. 이게 근본 원인이죠. 이게 왜? 이게 같으면 베이시스 리스크가 없어지니까. 이게 이제 근본적인, 두 번째가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또 하나 이제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또 원인은 익스포저 베이시스 리스크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를 피리어드 베이시스 리스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이거를 피리어드 베이시스 리스크, 익스포저 베이시스 리스크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칭의 대상과 해치 도구, 선물의 기초 자산이 서로 틀린 것 때문에 나오는 그게 이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더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해칭의 목적은 그래서 베이시스 리스크를 여기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현물의 델타 S를 델타 F로 상쇄하고 하는 그 식을 통해서 보면 매도 해치를 하는 경우에 현물을 매도하면 그러니까 이펙티브 프라이스라는 게 이제 매도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이제 매도하거나 아니면 보유될 자산을 매도하거나 그러니까 현물 해치, 선행 해치 양쪽 다 그래서 현물을 매도하면 이렇게만큼 돈이 들어오고 플러스 이제 선물 손익으로 그게 이제 도움을 주던 아니면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던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았으니까 선물의 손익은 F1-F2가 되죠. 그래서 이걸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다시 쓰게 되면 F1-B2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델타 S, 델타 F, 델타 S, 델타 F 이렇게 이런 절대값 때문에 이 두 개가 부호는 이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고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지 말고 베이시스로 놓고 보면 좀 더 불확실성의 소스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F1-B2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거는 아는 값이죠. 이거는 모르는 값이고. 그래서 변수로. 그래서 이게 이제 불확실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0이면 퍼펙트 했지. 그래서 이 B2 값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국 해칭, 그죠? 해칭 리스크라는 게 사실 말이 이상한데 리스크를 제거하는 게 해칭인데 해칭에 또 리스크가 있다. 해칭 리스크. 베이시스 리스크다. 자, 퍼펙트 해치는 B2 값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부를 퍼펙트 해치라고 하지 델타 S가 델타 F로 상쇄되느냐 하는 여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해칭의 목적은 또 다른 각도에서 델타 S를 델타 F로 가능한 한 상쇄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하는 것과 해칭의 목적은 해치 종료 시점에서의 B2 값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래 보나 저래 보나 하여튼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결국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크기를 비슷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노력이 B1하고 B2 값을 서로 즉 B1 값은 알잖아. 그래서 이 B2 값을 B1하고 유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다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해칭의 효과성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베이스를 보자면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렇게 하려는 노력으로 이제 우리가 해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론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구체적인 것들은 살펴보지 않을 거고요. 너무 굉장히 통계학적인 그런 문제라서요. 자, 익스포저 그러니까 베이시스 리스크가 둘 중에 하나가 발생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발생되는데 이제 통계학적인 문제는 지금 제외하고요. 통계학적인 문제는 제외하고 통계학적인 거 말고 그냥 일반 사람들은 통계학적인 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이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피리어드 베이시스 리스크를 가능한 한 적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의 만기하고 해지의 만기하고 가능한 클로스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exposure basis, 가능한 한 해칭의 대상과 해치 도구의 기초 자산이 가능한 유사하게, 똑같다면 필요 없는 거고, 가능한 한 다르다면 가능한 한 유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해치 만기하고 선물 만기를 가능한 한 유사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노력이 벽에 부닥치게 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하고 실적은 많이 틀리다 그런 거죠. 이론하고 실적. 베이시스 리스크, 즉 베이시스 리스크의 두 소스 중에서 이 피리어드 베이시스 리스크, 이거는 상당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점점 이제 그 선물의 만기가 굉장히 많이 다양해져 가요. 그러니까 석 달 간격이 아니라 뭐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만기가 이렇게 오게끔 점점 그런 추세예요. 유동성만 좋으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간격을 넓게 한 이유는 유동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니까. 유동성만 문제만 이렇게 장애가 아니라면 매달 만기가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선물 계약을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추세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선물 만기가 있다. 그럼 여러 가지 선물 만기가 있는데, 선물 여러 가지 종류가 쭉 만기별로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떤 걸 택할 거냐? 이걸 택할 거면 이 해치 만기가 가장 가깝게 선물 만기를 택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택하는데, 해치 만기가 좀 앞선 거. 왜? 그래야 중간 정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뒤에 오면 선물 만기가 끝났고요. 그러면 이 동안에는 또 불확실성에 완전히 또 노출돼 버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해치 만기가 선물 만기 전에 오게. 이때 자기가 바라던 미래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선물은 조기 청산, 그 다음에 중간 청산, 그 다음에 이때 현물 거래하고, 현선물 거래를 이때 해버리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왜죠? 여기 보면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그렇다. 최근월물만 유동성이 좋다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있어요. 자, 이건 말로 해봤자 소용이 없고,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교재 52페이지, 강의 노트 52페이지 보면 롤링 더 해치 포워드라고, 지금 현재가 2007년 4월이고요. 2008년 6월에 이제 현물 거래를 할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그때 가격이 불확실하니까 그에 대비해서 이제 해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1년 2개월 남은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선물이 지금 3개가 있다. 2007년 10월물, 2008년 3월물, 2008년 7월물, 이 3개가 나와 있다. 그러면 당연히 2008년 7월물을 택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야 여기 2008년 7월이 이쪽에 있으니까, 2008년 7월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때 해지 만기가 오고, 이때 선물 만기, 현물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선물은 중간 청산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2008년 7월물로 계약을 하면 되겠다. 근데 그렇게 안 된다. 왜?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그렇다. 선물 시장의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만기는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한 1년 이상 되는 거, 뭐 6개월만 이상 돼도 거래가 거의 잘 안 돼요. 왜? 미래에 대한 배팅이 어렵기 때문에. 선물 시장의 참여자들은 90%가 스페큘레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먼 미래를 대상으로 해서 스페큘레이션들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왜? 스페큘레이션도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대개 사람들은 손쉽게 스페큘레이션 할 수 있는데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스페큘레이션 하는 사람은 다 동기는 자기가 예상한 방향대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확실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에 베팅을 하지, 불확실한데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보는 상황에다가 배팅을 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주사위를 던지는 심정인지, 동전을 던지는 심정인지, 운명에 맡기겠다? 스페큘레이터들이 그런 스페큘레이션을 연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선물시장 같은 데서는 그런 아주 무모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향에 대한 예상을 갖고 스페큘레이션을 한 거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그늘물, 그게 없다면 모를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그늘물만을 거의 대상으로 해서 사람들이 스페큘레이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최그늘물 이라 그러죠. 최그늘물의 거래가 집중되게 있다. 스페큘레이터들은 여기에 다 몰려 있다. 거의 다. 그래서 2008년 7월물을 사고 싶어도 거래는 되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계약수, 그렇죠? 원하는 가격은 뭐 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하는 계약수를 다 거래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닐 경우가 더 많아요. 거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래를 하고 싶으면 그 계약수나 원하는 가격을 다 두 가지 조건을 다 고려했을 때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최근의 얼굴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왜 롤오버라고 했는데 아시겠죠? 눈치 빠른 학생은 이렇게 선물 만기를 해지 만기보다 짧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가장 최근 얼물인 2010월 10월물로 자 지금 이 사람은 매도 거래를 하고 있어요. 매도 거래. 가격 하락이 염려될까봐 하락이 염려되는 상황이라서 하락했을 때 이익이 나오는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매도 거래를 한 거죠. 그래서 2007년 10월물로 매도를 했어요. 자, 근데 2007년 그러면 2007년 10월 달에 그러면 이거를 중간 청산시키고 10월 달에 청산시키고 다시 2008년 3월물로 갈아타는 거죠. 즉 3월물을 다시 매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일일 정산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일일 정산한 거랑 아주 원리가 비슷하죠. 결국은 뭐 계속해서 정산을 하지만 결국 정산을 한 번도 안 하는 것과 안 하고 맨 나중에 진짜로 시장을 청산해서 나가는 그 시점에서 정산하는 것과 똑같다 하는 그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이 롤링 더 헤지 포워드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논리예요. 근데 좀 차이가 나죠. 일일 정산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일일 정산에서는 자기가 청산했던 일일 정산 당했던 가격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다시 포지션을 잡죠. 갈아탈 때 갈아타는 것보다는 재계약을 할 때 똑같은 가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일일 정산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결과다. 근데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죠. 지금 2007년 10월물을 청산하고 2008년 3월물로 갈아탈 때 가격이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만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2007년 10월물인데 왜 2007년 10월에 청산을 안 하고 만기 청산 안 하고 왜 한 달 앞서서 2007년 9월에 청산을 할까요? 왜 미리 중간 청산을 해야만 할까요? 이거는 반드시 그래야만 해요. 만기 때 청산하면 큰일 나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선물 거래는 비중이 실물 인스토어 거래가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현금 정산보다는. 자기는 실물 거래를 이때 할 건데 2007년 10월물을 2007년 10월 달에 만기 청산을 하게 되면 그때 자기가 또 실물 거래를 해야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중간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 정산으로만 중간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2008년 3월물을 매도 포지션으로 롤오버를 하면 2008년 3월 달에 만기 청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반드시 그 전에 중간 청산을 해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다음 최근월물로 갈아탑니다. 계속 최근월물로만 계속 갈아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갈아타는 이 시점에서 기존에 청산되는 가격과 새로 계약한 선물의 가격이 이렇게 불일치할 수밖에 없죠. 거기서 이제 오차가 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2008년 처음에 7월물로다가 청산을 이 시점에 했다, 이제 계약을 해서 했다, 그러면 중간에 이런 문제는 없는 거죠. 이런 문제는
이거를 롤오버를 하기 때문에 서로 만기가 다른 선물 가격의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차이가 해칭의 이제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물론 자기한테 그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건 지나봐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는 이거를 해칭의 효과성을 떨어뜨린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2008년 7월 달에 최종적으로 이제 청산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델타 F의 변동폭을 쭉 따져보면 68.2, 67.4 이렇게 해서 청산을 했고 이렇게 청산을 했고 이렇게 청산을 해서 끝낸 거죠. 그래서 한 쌍, 두 쌍, 세 쌍, 세 번 지금 선물 거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1.7이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2008년 7월물 갖고 해지 거래를 했다. 그러면 그때 델타 F는 68.2, 65.9 두 개의 차이가 되겠죠. 즉 2.3. 그래서 2.3하고 1.7이 이 점선으로 표현한 이 오차 차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안 하고 번거롭게 왜 이렇게 했느냐.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그렇다. 원하는 가격과 계약수. 유동성이 안 좋으면 항상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 항상 겪는 문제죠. 채권을 샀는데 팔 수가 없어. 채권을 자기가 1억 원어치 샀는데 팔려고 그러는데 5천만 원밖에 못 팔아. 그런 채권 시장의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채권의 거래가 잘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선물 시장도 똑같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지 않는 선물 시장은 부분은 최근월물 시장밖에 없다. 실제로 이제 거래하는 데이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하여튼 최근월물에 다 몰려 있어요. 스페큘레이터들이 그런 식으로밖에는 스페큘레이션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교재 해지 거래가 3장일 거예요. 3장. 자, 네, 박준희 교수님 이 책 파생상 본론책 96페이지 3장 해칭을 보시면 3번 베이시스 리스크에 관해 설명하시오. 베이시스 리스크라고 하는 건 아까 설명했죠? 이 베이시스 BT 값에 대한 불확실성. 왜 이렇게 얘기해요? 델타 S, 델타 F 이게 B1-B2 물론 포지션에 따라서 이게 B2-B1으로 될 수도 있고 B1-B2로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두 개의 차이가 이런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S하고 델타 F 서로 상쇄시키는 차이가 B1과 B2의 차이로 될 수 있다. 그래서 BT의 불확실성 이게 서로 유사하다면 결국 델타 S하고 델타 F를 서로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 확실하다면 이거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게 0이다 이거죠. 그러면 B1하고 B2가 0이다 이러면 사전에 그렇게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베이시스 리스크를 확실하게 제거.
아니면 0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 값을 뭔가 상수값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켓 리스크 대신에 베이시스 리스크라는 게 발생되게 된다. 혹은 아까 얘기한 뭐 F1 B2 혹은 B2 F1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아는 거, 이건 모르는 거, 아는 거, 모르는 거, 포지션을 매도 포지션을 잡느냐, 매수 포지션을 잡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F 값은 F1은 알고 있는 값이고 B2는 모르는 값이고. 그래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B1은 알고 B2 값을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 소스는 exposure basis risk라는 것과 period basis risk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는 그 두 가지 중에서 period basis risk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선물만기, 현물만기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나타난 애초에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거다. 물론 exposure basis risk도 발생할 수 있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문제는 처음에는 해치 도구의 기초 자산이 해치 대상하고 같은 걸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피리어드 베이시스가 먼저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수출기업의 US 달러 해칭이 나옵니다. 100만 달러를 받을 예정이다. 미래에 100만 달러를 받을 예정이다. 네, 수출기업이죠. 네.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안 되죠. 하락하면 손해를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언제 수준에 비해서? 지금 수준의 환율에 비해서 하락하면 손해를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실제로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수출을 했고, 그래서 지금 수출한 거는 하여튼 최근에 하여튼 그 원자재라든지 무슨 뭐 중간재, 그래서 모든 요소의 그 보수들이 다 최근에 나간 거기 때문에 최근의 환율 기준으로 달러 가치가 계산돼서 와야 내 비용을 충분히 수익이 커버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 수준이 지켜야 될 환율 수준으로 당연히 생각이 돼야 되겠죠. 해지 비율은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거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매도 계약을 해야 되는데 미국 달러 선물을 20계약을 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미국 달러 선물은 과거에는 한 계약이 5만 달러인가? 한 계약이 5만 달러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계약이 10,000달러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 계약이 10,000달러로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을 몇 계약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해칭을 하려면 즉 델타 S를 델타 F로 이렇게 대강 상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거의 현물의 그걸 현물 포지션 사이즈라고 그러죠. 자기가 갖고 있는 아니면 자기가 소유하게 될 선행, 소유하게 될 그럴 현물 포지션, 그 금액의 크기, 현물 포지션 사이즈하고 선물 포지션 사이즈는 당연히 일치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억 원 손실 났다 그러면 여기서 1억 원 이익으로 메꿔줘야 되고 이렇게 금액이 서로 비슷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이게 동일하게 이렇게 하도록끔 해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양 포지션의 사이즈가 당연히 같아야 되죠. 그래서 현물을 100만 달러를 거래를 해야만 한다, 장래에. 그러면 이때 현물을 100만 달러를 거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선물도 100만 달러를 거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상세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선물을 100만 달러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되죠. 그럼 몇 계약을 해야 돼요? 100만 원에서 1만. 그러니까 100계약. 그래서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20계약이 아니고 100계약. 근데 이건 뭐 여기서 지금 계약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전체 사이즈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100만 달러를 할 거기 때문에 선물의 포지션 사이즈를 선물 가격을 1220원에 매도하였다. 예정대로 11월 25일에 100만 달러를 받아 해칭 포지션을 청산할 당시에 100만 달러를 예정대로 받았다니까 이제 그날 현물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100만 달러를 받아서 외환시장에 팔아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화가 들어왔을 테고 그렇게 해서 현물 거래는 하고 그 다음에 해칭 포지션을 청산 또 하나 선물 포지션을 이제 청산을 해야 되겠죠. 선물 이 기업이 받게 될 원화 총액은 얼마냐. 이거는 그냥 1달러 기준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나중에 곱하기 100만 달러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1달러 기준으로만 계산을 하면 돼요. S2가 되겠죠. S2. 2시점. 이쪽이 2시점. 이쪽이 1. T가 2. 2시점. 지금 매도를 했기 때문에 현물 보유할 자산을 매도를 한 거죠. 그날이 와서 그래서 현물이 1155원 달러당.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을 매도 포지션을 잡았죠. 그러니까 얼마에 매도를 했었죠? 1220원에 매도했어요. 그래서 반대 매매를 얼마에 다시 샀어요? 1160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와요, 그러면? 1220원에서 1160원이면 60원이죠? 그럼 여기다 60원 더하면 1215원? 맞죠? 1215. 달러당 1215원. 그러니까 그러면 원화 총액은 여기다가 500만 달러를 곱해주면 되죠, 최종적으로. 100만 달러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12억 1,5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칭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는 앞에 교재 92페이지 보시면 여기 해칭의 효과성. 제가 지금 다 뭐 얘기했던 거 크게는 뭐예요? 그러니까 피리어드 베이시스하고 익스포저 베이시스 두 개의 관점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익스포저 베이시스 리스크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익스포저 베이시스 리스크 때문에 가능한 한 익스포저 베이시스 리스크가 발생되면 어떻게 돼요? 선물하고 현물의 이 가격 움직임이 두 개가 유사하게 움직이는 걸로 선물을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익스포저 베이시스 리스크가 발생되는 경우에 그렇게 택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익스포저 베이시스 리스크가 발생됐을 때 그러니까 해칭의 해치 도구죠. 해치 도구의 기초 자산하고 이게 닮지 않으면 않을수록 해칭의 효과성은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를 운영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형 펀드의 포트폴리오하고 주가 지수로 뭐 코스피 200을 하든지 S&P 뭐 500을 하든지 그러한 그 주가 지수 선물 갖고 해칭을 해야 되는데 그 주가 지수의 구성 포트폴리오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형 운영하고 있는 주식형 편입 주식들 그 포트폴리오하고 서로 일치를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해칭 효과성이 떨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의 수익 흐름이 규모 면에서도 서로 상쇄가 돼야 된다. 이거는 뭐 exposure based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유사하게 없애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유사하게
잡아주면 잡아줄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것 갖고 그게 그 얘기 아니냐 지금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 해지 도구가 이거하고 유사성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현상이 발생됐냐면 이게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총기학에서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결국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 이거를 독립변수로 넣고 이거를 정수변수로 놔가지고 과거 데이터 갖고 이렇게 회귀식을 돌려보면 예를 들면 델타 S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델타 F 추정식 나오고요. 이 베타 1 이 값이 당연히 일이 아니게 나올 거고 익스포저 베이스 리스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 가설 검정을 할 때도 이게 일이냐 일이 아니어도 가설 검정을 이걸 통과할 수도 있죠. 근데 이 가설 검정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야. 예를 들어서 베타 1 해시 2라고 한참 동떨어진 그래서 2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해치 도구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요. 해치 대상과 해치 도구를 그래서 베타 0 헷 인터셉트는 가설 검정을 해서 그거는 뭐 통계도 유의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없다 이렇게 버려버리고 베타 기울기가 2가 나왔다. 가설 검정을 통해서 2라는 값을 하자 하면 델타 S가 델타 F의 2배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해치 도구가 해치 대상하고 유사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 델타 S가 델타 F의 2배이기 때문에 현물의 2배로 사이즈를 잡아줘야만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현물 가격 변동을 정수 변수라고 선물 가격 변동을 독립 변수라는 선형 회귀식의 결정 계수가 해칭의 효과 이걸 이제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해칭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이 리그레션의 R 스퀘어 값을 보면 알 수 있다. R 스퀘어 값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1에서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특히 주식형 포트폴리오를 펀드하고 주가지 선물하고 이렇게 해보면 상당히 1하고 멀어져요. 그래서 실제 이런 해칭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통계적인 도구를 동원해서 해칭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해치 거래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